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저도 요 근래는 뭐 시장 장세가 그리고 우크라이나 뭐 분쟁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뭐 확실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저조차도 사실은 밤잠을 설쳐요. 예. 밤잠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설치는데 일단 우크라이나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이따 이제 다시 말씀드릴 거고, 자 일단 첫 번째는 요즘 들어 아마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이 차트적 관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강해요. 에너지가 지금 상당히 강해 있는 현재 측면이. 저도 그래서 얼마 전에 조금 하락을 했었을 때 38,800원.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뭐 거래했던 걸 보여드릴 건데 38,800원에 추가적으로 좀 매집을 했어요. 물론 지금 현재 마이너스 상태에 있는 건 맞긴 한데 어쨌건 이것을 먼저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예전에 아마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2021년 12월 1일 날 이노실리콘이 이더리움 A식 채굴기를 뭐 A11 프로를 출하를 했다. 근데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더리움 클래식을 제가 추천드렸었을 때 이 포스가 오면 이더리움이 포스로 전환되면 많은 채굴자들 에너지가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몰려가면서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 말씀드렸는데 이더리움이 포스로 전환하면서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를 알 거예요. 분명히 이노실리콘은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제품을 A식이 칩이 들어간 신제품을 출시를 했다는 거는 이더리움 클래식, G캐시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예상해서 이노실리콘이 채굴자 수요를 예측을 해서 신제품을 출시한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채굴에 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포스로 전향될지 되는지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뭐하러 A식 채굴기를 뭐하러 출시를 했겠어요. 자, 장기적인 시장 상황의 트렌드 면에서 그리고 지캐시도 마찬가지로 포스로 전환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아주 장시간을 두고 시간차를 두고 전향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채굴을 이쪽으로 좀 많이 몰려가지 않을까 에너지가. 그리고 레이븐은 뭐 GPU하고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뭐 레이븐도 반사 이익을 분명히 보겠죠. 이더리움이 포스로 전향되면서. 그리고 중요한 건 근데 라이센스 측면 제가 이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데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가 이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회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T0를 어저께부로 제가 보니까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STO 관련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레이븐도 사실 STO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라이센스에 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투자를 하시면 아마 성공적인 투자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더리움 클래식과 지캐시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자 눈여겨 보시면 전 좋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크라이나 분쟁하고 다시 엮어서 직접적인 얘기를 제가 이제 찾아서 뭐 매번 반복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더 면밀하게 예측했던 게 정확도가 점점 더 올라간다라는 생각에서 전 근거 자료를 대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CNBC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2월 7일까지만 해도 7번의 뭐 인상?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뭐 빠르게 어떤 그 웨이지 그러니까 뭐 그 급여가 인상되면서 FED가 뭐 금리를 뭐 올해는 더 높이 더 많이 뭐 올릴 거다 이런 예측이 나왔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시장이 금리 인상 공포가 엄청나게 작용을 했었죠. 2월 7일까지만 해도. 그래서 대중 분위기를 공포감을 조성을 했었어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정확히 어저께 나온 뉴스예요. 2월 22일 날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연준의 금리 결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말 바꾸기가 싹 나왔죠. 예.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분쟁이 있잖아요. 자국 내에서. 이러면 사실상 나토 가입이 불가해요. 분쟁 국가는 나토에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뭐 미국의 뭐 압승이다, 뭐 러시아의 압승이다. 근데
두 국가는 전부 다 이득이 있어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자, 연준도 이번 사태로 인해서 회피할 수 있는 명분거리를 하나 가져간 거고, 바이든 행정부도 뭐 이번 이슈를 통해서 뭔가 뭐 지지율을 극적으로 반전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마련한 거고, 그리고 뭐 천연 자원의 가격들 뭐 팔라듐, 우라늄이라든가 전반 뭐 구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천연가스라든가 그런 천연 자원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러시아도 반사 이익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중간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뭐 주식이나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루하고 지치시고 힘든 구간을 만들어낸 거죠. 사실 이 이익 집단들이. 그래서 어쨌건 우크라이나는 현재 사실상 나토 가입이 불가된 거고, 뭐 이거를 노렸겠죠. 그러니까 뭐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지금 지루한 장세를 저희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FOMC가 15, 16일 날 있고 17일 날 결과가 발표가 될 건데, 이때까지 질질 끌고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크라이나 이슈 FOMC 전까지 시간을 끌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이게 사실 전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학자들은 원유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세계 경제를 둔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라고 말합니다. 자, 유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 연준에서 우리 책임 아니야. 우리 책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전쟁이 종식되면 인플레이션도 사그러들겠죠. 자, 연준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또한 유가에 따라 연준이 3월 금리 인상한 후 빠른 하이킹 속도를 이어갈지 아니면 궁극적으로 성장 우려로 인해 속도를 늦출지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1월 달까지만 해도 금리를 3월 달에 1% 하겠다는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월 어느 순간에 0.5%라고 얘기 나왔다가 요 근래는 0.25%라는 얘기까지 점진적으로 계속 금리 예측에 관해서 낮아지고 있는 현재의 실정이에요. 그 막상 FOMC까지 가면 뭐라고 말 바꾸기를 할지 몰라요. 처음부터 근데 사실상 금리 인상을 불가능했다.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잡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똑똑한 연준 의장이 모르실까요?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가 자, 우연이 아니라 지금 시기에 터진 게 우연이 아니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된다면 3월 이후에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전망은 불투명해질 수 있다. CNBC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흔들기를 하는 거죠, 사실상. 긴장으로 인해 많은 미국인의 주요 구매 품목인 석유와 휘발유 가격이 상승했으며 미국 경제의 약 70%를 주도하는 것은 미국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책임 없어, 연준. 우리가 금리 인상 안 해도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인플레이션 지금 일어나는 거야. 책임 전가를 시킨 거죠. 그리고 댓글에 보면은 간간히 여기 저 아닌 사람이 가짜가 사기꾼이 여기다 뭐 왓츠앱 해가지고 자기 뭐 주소 대면서 자기한테 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성공하기를 빈다. 그리고 뭐 투자 팁과 조언을 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뭐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기예요. 제가 계속 하루 종일 댓글을 볼 수가 없잖아. 차단을 하긴 하는데 어쨌건 이런 건 믿지 마세요. 주의를 하시고 어쨌건 이 시장에 이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팁과 조언을 준다고 하면서 연락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믿지 마시고, 그리고 자, 이 뉴스도 이제 한 번 더 이제 XRP 투자하시는 분들 저 포함해서 한 번 이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전 증권거래위원회 지금 관리는 규제기관이 리플에 대한 소송에서 본론을 잃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세기 패소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것도 전에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일했던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세기 아직 증권으로 암호화폐에 관한 소송을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리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리플사 측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리플사가 이길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사실 이런 말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 게 이미 XRP는 전 세계 모세건 같이 이미 단일 통화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마쳤어요. 제2의
스위프트 2.0을 구현하기 위한 작업을 이미 마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에 전면적인 이득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한 중요한 게 중국 정부에서 만들어낸 BSN을 통해서 이것과 R3가 연결됐어요. 그럼 XRP와 네오는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BSN은 NFT 발행을 네오를 통해서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가상자산은 인정 안 하는데. 예.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제 항상 하고 있는데, 어쨌건 R3와 BSN은 파트너십 관계다. 그래서 어쨌건 단일 통화를 준비하는 게 아닐까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송은 패소한다라고 만약에 뭐 조금이라도 일말에 1%라도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XRP를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단일 통화가 되기, 그러니까 단일 통화가 XRP가 된다는 의미를 저는 부여해서 저는 XRP를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단일 통화가 뭔가가 나오겠죠. 그것을 도와주는 게 사실은 XRP가 간접적으로 그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네오를 대표적으로 저는 그래서 동시에 다 투자해요. 미국과 중국의 뭐 미국 코인이 이긴다, 중국 코인이 뭐 진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어쨌건 두 개 다 투자를 해요. 예, 그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 공식 인도 크립토 광고 가이드라인의 5가지 핵심 사항. 그래서 뭐 WRX에 관해서 오늘도 이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인도 시장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사실은 이 코인에 투자하기 전부터, 이미 예전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었다면 인도에 가서 머물렀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인도에 6개월 정도 있었었고. 근데 구체적인 광고 가이드라인이 국가에서 직접 나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페이티엠이라고, 이거를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WRX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구글링을 하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어떤 건지. 페이티엠은 가상자산에 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에요. 그리고 소뱅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자금을 유치를 받았어요. 엔트파이낸저라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이 개입이 돼 있어요. 페이티엠은 전 인도 지역에, 예, 뭐 결제망에 관해서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중국은 예를 들어서 뭐 CBDC를, 중국 뭐 위에나 CBDC를 위챗페이랑 알리페이를 통해서 유통시킨다. 예,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페이티엠을 통해서 인도 CBDC를 유통시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건 구체적인 사항이 나왔어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4월 22일 이후는 모든 암호화폐 광고는 암호화폐 및 NFT 제품이 규제되지 않으며 매우 위험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뭐 날짜적인 관점까지 나왔네요. 그래서 어쨌건 이것도 사실은 인도 시장에 관해서 가상자산하고 접목해서 호재일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고팍스가 KB 인베스트먼트로부터 100억 원을 투자받았다. 이 뉴스도 사실 되게 좋은 거거든요. 뭐 실명 계좌가 되네 안 되네 이런 얘기들이 올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마 많아가지고 불안하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았을 거예요. 고팍스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인데, 뭐 전북은행하고, 예, 뭐 계좌를 텄다, 예, 그런 얘기가 있는데, 분명히 뭐 머지않은 시간 내에 분명히 할 거고, 그리고 뭐 이 얘기야말로 진짜, 예, 한 획을 긋은 거죠. KB면 국민은행인데 거기로부터 100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 확실히, 예, 잘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 또한 이거 카카오뱅크하고 관련해서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해서 실명 계좌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와, 진짜 이제 올 것이 오겠구나, 머지않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존에 어땠나요? 업비트하고 카카오뱅크는 직접적으로 사실 관련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 이미 뭐 아시겠지만, 근데 지금 현재 K뱅크인데 K뱅크 전에 기업은행인가 그랬었죠. 근데 한 발 한 발 가면서 직접적으로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직접적으로 뭐 다른 은행, 제3자 은행을 뭐 K뱅크 말고 다른 은행하고 뭐 여기서 뭐 실명계좌 연동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업비트와 카카오뱅크는 직접적으로 아마 연결을 시킬 거예요. 그때가 아마 진짜 발톱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보일 거고, 예. 그래서 어쨌건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상황에 관해서 경제적인 어떤 그 뭐 가상자산하고 맞물려 가지고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진짜 잘 글을 써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구독자님 중에 진짜 좋은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 같은데 바이든 미국 입장에서 러시아 침공은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인 게 경기가 다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금리 인상을 하면 회복되던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에 이런 대외적 전쟁 위기가 발생하면 시중에 돌던 돈이 안전자산이나 예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통화 승수율이 감소합니다. 돈이 안 돈다는 말씀이세요. 즉,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도 금리 인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에 전 찰리님의 금리 인상 회피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가네요. 연준 입장에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건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인플레로 인해 양적 완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국채 이자가 늘어나면 미국 정부로서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나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국채 금리도 달나라 갈 뻔한 걸 2% 찍고 다시 내려오는 추세고 여러모로 이번 사태가 미국 재정 정책에 있어서 금리 인상한 것 같은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네요.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 인상을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격밖에 안 돼요. 채무를 많이 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면 그 채무를 갚을 수가 있을까요? 못 갚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이 국가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현재 처한 실정이 그리고 중국이 뜬금없이 자, 전쟁에 반대하는 이유는 현재 중국의 재정 정책과 관련이 있는데 현재 중국은 인플레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리는 등 지준율을 내린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확장 재정 정책을 펴는 중이며 헝다 사태는 어찌저찌 막았으나 제2, 제3의 헝다가 지금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어. 뭐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거든요. 이것을 빗대어서 자금 수요를 멈추는 순간 연쇄적으로 도산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3월달 정협하고 아마 거기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적으로 아마 경기 확장을 위해서 돈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이미 예견이 돼 있고 그리고 결국 아무리 돈을 풀어도 외부 위기로 통화 승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돈을 푼 의미가 없어집니다. 더하여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은 직접적인 전쟁은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며 동부 지역 돈바스에 평화 유지군을 보내는 명목하에 점령한 후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보류를 이끌어내어 협상을 끝으로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이네요. 맞는 말씀이세요. 현재 우크라이나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젤런스키 대통령이 나토에 가입하려고 해도 나토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분쟁 지역으로 이미 선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상사태 선포를 했는데 한 달간 유지될 수도 있고 더 연기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불안한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또한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개입돼서 전 세계 강호들이 개입이 돼서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컨트롤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닐까. 전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장 장세를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조종을 하고 있지만 그 또한 언제까지 가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지치지 마시라는 거죠. 지금 상황을 올라갈 것 같을 때 막 너무 환호할 필요도 없고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거기에 좌절하지. 지금 보시면 아시죠? 폭락할 것 같으면 또 올려놓고 올라갈 것 같으면 또 떨궈놓고 지금 딱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거죠. 멘탈 자체를 나가게 만드는 거니까 거기에 너무 이렇게 많이 신경 쓰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 영화 한 편 더 보시고 내가 투자한 코인에 관해서 과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나 그레이스케 자산운용사는 무엇을 준비할까?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과연 뭘 준비할까? 여러 가지 측면을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댓글 항상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항상 감사를 드려요. 저한테는 어떤 것보다 항상 진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진짜 응원이 되게 크게 되거든요.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